춘향이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요? 그럼 남원에 있는 춘향묘는 뭔가요? 남원을 여행 갔다가 만난 한 관광 가이드에게 물어본 말이었어요. 제가 춘향이의 실존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더니 정말 당황스러워 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남원에서는 춘향이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니까요. 광안루도 있고 춘향묘도 있고 춘향사당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춘향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500년 넘게 한국인들이 사랑해온 춘향이가 사실은 완전한 창작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워요. 춘향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한 존재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춘향전을 읽고 자랐고 남원에 가면 춘향이가 정말 살았던 곳처럼 느껴졌거든요. 광안루에서 이몽룡과 춘향이가 만났다는 이야기,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며 절개를 지켰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나타나 춘향이를 구해줬다는 해피엔딩까지. 모든 게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어요. 하지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춘향이의 실존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존설보다는 창작설 쪽에 더 많은 근거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춘향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춘향이는 조선 중기 남원의 기생 월매의 딸로 태어났어요. 본명은 성춘향이고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기생이어서 기생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죠. 16세에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사랑에 빠져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몽룡이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별하게 되었어요. 춘향이는 이몽룡을 기다리며 절개를 지켰지만 새로 부임한 변학도 부사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요구했습니다. 춘향이가 이를 거절하자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사이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해 암행어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원으로 내려와 변학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춘향이를 구해내어 행복하게 결혼했다는 게 우리가 아는 춘향전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완벽해요. 사랑, 이별, 실연, 재회까지 모든 로맨스 소설의 공식을 갖추고 있거든요. 게다가 권선징악의 교훈까지 담고 있어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좋아할 만했죠. 하지만 바로 이 완벽함이 문제예요. 너무 소설 같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남원에 가보면 춘향과 관련된 유적들이 정말 많아요. 광안루에는 춘향이와 이몽룡이 만났다는 곳이 표시되어 있고 춘향묘에는 춘향이의 무덤이라고 하는 봉분이 있습니다. 춘향사당도 있어서 지역민들이 춘향이를 기리고 있어요. 남원시에서는 매년 춘향제도 개최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춘향이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유적지를 둘러보죠. 춘향이는 남원의 상징이자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조선왕조실록에 춘향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부패한 지방관을 처벌했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건이 실록에 기록되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당시 암행어사의 활동은 대부분 실록에 자세히 기록되었어요. 지방관의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정의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몽룡이나 변학도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춘향이 자신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기생들, 특히 유명한 기생들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황진이나 개월향 같은 기생들의 이름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성춘향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한 것은 춘향이의 성씨예요. 성춘향이라고 하는데 성천씨는 당시 남원 지역에 거의 없던 성씨였어요. 조선시대 호적 기록을 봐도 남원에 성씨 집성촌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도 의문스러운 점이죠. 그리고 춘향이라는 이름 자체도 너무 상징적이에요. 봄춘촌에 향기 향상을 쓰는 춘향은 마치 소설가가 만들어낸 것 같은 이름이거든요. 실제 조선시대의 기생들의 이름을 보면 더 소박하고 현실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의문점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해온 춘향이는 정말 가짜였을까요? 남원 사람들이 500년 동안 지켜온 춘향 숭배는 헛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춘향이가 실존했다는 증거들도 제시하고 있어요. 남원 지역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 춘향묘의 존재, 그리고 조선 후기부터 이어져 온 춘향 숭배 등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춘향과 비슷한 사건들이 실제로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이에요. 지방관의 횡포와 기생에 대한 수청 강요, 그리고 암행어사의 활동 등은 모두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거든요. 혹시 춘향전은 이런 여러 실화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요? 또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요. 영국의 로빈 후드나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도 실존 인물인지 창작 인물인지 논란이 있거든요. 이런 인물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되 문학적으로 각색된 경우가 많아요. 춘향이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한 창작은 아니지만 여러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봐야 해요. 춘향이 실존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해보고 반대로 창작인물이라는 증거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춘향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해져 왔는지도 추적해봐야 하고요. 과연 춘향이는 실존 인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완벽한 창작 인물일까요? 500년간 계속된 이 논란의 진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에는 실화와 창작이 결합된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춘향이가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의심하시는 거예요? 남원 춘향 테마파크에서 만난 한 해설사가 저에게 보여준 자료들이었습니다. 춘향묘, 춘향사당, 광안루 등의 사진과 함께 수백 년간 전해져 내려온 기록들을 펼쳐놓으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방대한 자료들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 춘향이가 실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원 지역에는 춘향이의 실존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전설이나 구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증거들이 500년 넘게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장 먼저 춘향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원시 도통동에 위치한 춘향묘는 조선 후기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춘향묘는 1931년에 새로 조성된 것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 자리에 춘향이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흥미로운 것은 춘향묘의 위치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묘를 함부로 만들 수 없었거든요.
특히 기생의 묘라면 더더욱 그랬을 텐데 춘향묘가 이렇게 정식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에요. 혹시 춘향이가 정말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춘향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묘비에 새겨진 글씨들입니다. 열려 춘향지묘리 지념이 춘상지모라고 새겨져 있어요. 열려라는 표현은 절개를 지킨 여성에게만 붙이는 칭호거든요. 만약 춘향이가 가상의 인물이라면 이런 정식 칭호를 묘비에 새겼을 리가 없어요. 또한 춘향묘 주변에는 월매의 묘라고 전해지는 곳도 있습니다. 춘향이의 어머니 월매도 함께 묻혀 있다는 거죠. 이것도 흥미로운 점이에요. 만약 완전한 창작 인물이라면 굳이 어머니 묘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춘향사당도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남원 시내에 위치한 춘향사당은 춘향이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에요. 여기서는 매년 춘향제라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지역민들이 춘향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왔다는 거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춘향사당에 모셔진 춘향이의 영정입니다. 이 영정은 단순한 상상화가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춘향이의 모습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이라고 해요. 지역 어르신들이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춘향이가 이렇게 생겼다고 전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죠. 광안루에 가면 더 구체적인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춘향이와 이몽룡이 처음 만났다는 바로 그 장소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광안루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남원의 명소였고 실제로 많은 문인들이 이곳에서 시를 지었어요. 이몽룡 같은 양반 자제가 이곳에 나와서 놀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광안루 주변의 지명들이에요. 춘향이가 살았다는 동네 이름이 향달리예요. 춘향의 몸종인 향단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거든요. 만약 완전한 창작 인물이라면 굳이 이런 세세한 지명까지 만들어낼 이유가 있을까요? 남원 곳곳에는 춘향과 관련된 지명들이 정말 많아요. 춘향골, 몽룡제, 변사또골 등등. 이런 지명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부터 불려온 것들이라고 해요.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춘향전과 관련해서 부르기 시작한 이름들이죠. 구전 설화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남원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는 춘향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와요. 단순히 춘향전의 내용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춘향전에는 나오지 않는 세세한 일화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춘향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어떤 옷을 즐겨 입었는지, 평소 성격이 어땠는지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요. 춘향이는 정말 고집이 세고 똑똑했다. 노래를 잘 불렀다. 손씨가 예뻤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증언들이 여러 집안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춘향이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춘향이가 이몽룡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부 가문에서는 우리가 춘향이의 후손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대요. 방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가문도 있어요. 남원 지역의 한 집안에서는 우리 조상이 춘향이 집의 방자였다고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완전한 창작 인물이라면 이런 후손 의식이 생겨날 이유가 없겠죠. 또 다른 흥미로운 증거는 조선 후기 문헌들에서 찾을 수 있어요. 춘향전이 널리 알려지기 이전부터 남원에 절개 있는 기생 이야기가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춘향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암시들이 있어요.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지방관의 수청 강요 사건들이 종종 벌어졌어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탐관오리들이 기생이나 양민 부녀에게 수청을 강요하다가 문제가 된 사건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거든요. 춘향이 같은 사건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암행어사 제도도 실제로 존재했고 지방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이몽룡 같은 인물이 암행어사로 활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거죠. 남원 지역의 오래된 집안들을 만나보면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정말 춘향이라는 기생이 있었다더라.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다더라. 이런 식의 증언들이 여러 집안에서 나와요. 물론 이런 구전들이 100%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장되거나 변형됐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들이 여러 집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구전들이 춘향전이 유명해지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점이에요. 춘향전을 읽고 나서 생겨난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이야기가 춘향전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남원시에서도 춘향이의 실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시립박물관에서는 춘향 관련 유물들을 수집하고 있고 학술 연구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완전히 확실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춘향이가 실존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춘향이가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춘향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사실 그대로는 아닐 테지만 적어도 춘향이라는 인물의 실제 모델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왜 정식 역사 기록에는 춘향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까요? 다음에는 춘향이가 창작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쪽의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춘향이에 대한 공식,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유명한 사건인데 말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한 고전문학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춘향이 실존설을 지지하는 남원의 증거들을 모두 보여드렸더니 이런 반박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아무리 지역의 증거들이 많아도 정식 역사 기록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춘향전의 모든 요소들이 전형적인 판소리 서사,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 같다는 거죠. 먼저 가장 큰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춘향이나 이몽룡, 변학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춘향전에서 묘사하는 사건들은 모두 나라의 정사에 관련된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암행어사가 지방관의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정의 핵심 사안이었어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런 사건들은 거의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방의 암행어사를 파견했는지, 누구를 처벌했는지, 어떤 죄목으로 처벌했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몽룡이라는 암행어사가 남원 부사 변학도를 처벌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몽룡이라는 성명도 변학도라는 인물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변학도 같은 탐관오리는 반드시 실록에 기록되었을 인물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지방관의 탐악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다뤘거든요. 특히 백성들에게 수청을 강요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긁어 모으는 행위는 중죄였어요. 이런 죄를 저지른 관리는 반드시 실록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춘향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해요. 당시에는 유명한 기생들에 대해서 여러 문헌에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황진이, 개월향, 논계 같은 기생들은 여러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특히 춘향이처럼 절개를 지킨 기생이라면 더더욱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선시대에는 열녀나 열부에 대해서 정식으로 기록하고 표창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만약 춘향이가 정말로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고 절개를 지켰다면 분명히 어딘가에 기록이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공식 문헌에서도 성춘향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어요. 이는 정말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춘향이라는 이름 자체도 분석해보면 흥미로워요. 봄춘촌에 향기 향쌍을 쓰는 춘향은 너무나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이름이거든요. 실제 조선시대의 기생들의 이름을 보면 더 소박하고 현실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황진이의 본명은 황진, 개월향의 본명은 개생이었어요. 춘향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이름은 드물었죠. 마치 소설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춘향의 성씨인 성천씨도 의문스러워요. 조선시대 남원 지역의 호적을 보면 성씨가 거주했던 기록이 거의 없어요. 당시 남원에는 주로 박씨, 김씨, 이씨 등이 많이 살았는데 성씨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더군다나 성천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보면 이룬다,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춘향이가 절개를 이루고 사랑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의도적으로 붙인 이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춘향전의 구조 자체도 너무 완벽해요. 만남, 사랑, 이별, 실연, 재회라는 고전 로맨스의 전형적인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스토리가 벌어지기 어려워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 그래요.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되고 마침 남원으로 파견되어 춘향이를 구해준다는 설정은 너무 극적이에요. 마치 누군가가 감동적인 결말을 만들기 위해 고안해낸 것 같거든요. 실제 조선시대의 암행어사 제도를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암행어사는 보통 왕이 직접 임명했고 파견 지역도 신중하게 결정했거든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몽룡이 남원 부사의 아들이었다면 남원의 암행어사로 파견되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거예요. 지역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그 지역의 암행어사로 보내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판소리 서사 구조 측면에서 보면 춘향전은 정말 완벽해요. 권선징악의 교훈, 감정적인 몰입, 극적인 반전 등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판소리 창자들이 다듬고 발전시켜온 결과로 보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실제로 춘향전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완판 84장본, 경판 33장본, 남창본, 동창본 등등 정말 많은 이본들이 있거든요. 이는 춘향전이 처음부터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창작물이라는 증거예요. 만약 춘향이가 실존 인물이고 춘향전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이렇게 많은 버전이 생겨날 이유가 없어요. 실화라면 기본 줄거리는 고정되어 있을 텐데 각 버전마다 세부 내용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버전에서는 춘향이가
16세의 이몽룡과 만나지만 다른 버전에서는 15세 또는 17세로 나와요. 이몽룡의 나이도 버전마다 다르고 둘이 만나는 계절도 다릅니다. 실화라면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은 일정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국의 로빈 후드나 독일의 파우스트 같은 인물들도 춘향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거든요. 이들도 실존 인물인지 창작 인물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대부분 이런 인물들을 민담적 영웅으로 분류해요. 완전한 창작은 아니지만 여러 실화들이 결합되고 각색되어 만들어진 복합적 인물이라는 거죠. 춘향이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선시대에는 지방관의 횡포나 기생에 대한 수청 강요 같은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런 여러 사건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결합되면서 춘향전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지역에서 벌어졌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춘향전과 유사한 이야기들이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이는 춘향전이 특정한 실화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 문제를 다룬 창작물일 가능성을 시사해요. 문학사적으로 봐도 춘향전이 창작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춘향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인데 이는 판소리가 전성기를 맞은 시기와 일치해요. 판소리 창자들이 기존의 민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해낸 것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춘향이는 완전한 실존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허구인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에는 실화와 창작이 결합된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춘향이는 우리 문화의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을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건 아닐까요? 고려대학교에서 만난 한 구비문학 연구자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실존설과 창작설의 증거들을 모두 들어보신 후에 내리신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었어요. 춘향이를 단순히 있다와 없다로 접근할 게 아니라 더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였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춘향전이 만들어진 과정을 추적해보면 여러 실화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결합되면서 형성된 복합적 서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춘향이라는 특정 인물은 없었지만 춘향이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조선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모든 상황들, 지방관의 횡포, 기생에 대한 수청 강요, 암행어사의 활동 등은 모두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을 자세히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1678년 숙종사년 기록을 보면 경상도 관찰사가 기생들을 억지로 불러들여 주연을 베풀고 수청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1702년에는 전라도 어느 군수가 양민의 부녀를 강제로 데려와 수청을 강요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암행어사가 이런 탐관오리들을 처벌한 사건들도 많아요. 1711년에는 충청도 암행어사가 부패한 지방관 여러 명을 탄핵해서 파직시킨 일이 있었어요. 1719년에는 경기도 암행어사가 수령들의 부정부패를 적발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춘향전의 기본 상황들은 모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문제는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춘향전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전해져 내려온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경상도에는 일기월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생월선이 부사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이에요. 충청도에는 열여소월이라는 비슷한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모두 절개 있는 여인이 권력자의 횡포에 맞서다가 고통을 받는다는 구조예요. 춘향전도 이런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 이야기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도 실존 인물인지 창작 인물인지 논란이 있는데 학계에서는 여러 실화를 바탕으로 한복합적 창작물로 보고 있어요. 영국의 킹 아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인물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원형 인물을 archetypal figure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특정한 실존 인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경험이 하나의 상징적 인물로 결합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춘향이도 이런 원형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춘향전의 형성 과정을 추적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춘향전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쳤거든요. 가장 초기 형태는 남원 지역의 구전설화였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절개 있는 기생이 있었다더라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때는 구체적인 이름이나 세부 사항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단계는 판소리로 각색되는 과정이에요. 18세기 후반 판소리가 전성기를 맞으면서 기존의 민담들이 판소리 대본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때 춘향이라는 구체적인 이름과 성격, 그리고 극적인 줄거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소설로 정착되는 과정이에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춘향전이 소설로 정착되었고 여러 이본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더 세밀한 묘사와 교훈적 내용들이 추가되었고요. 이런 형성 과정을 보면 춘향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연한 이야기였는데 여러 창작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점점 구체적이고 생생한 인물로 발전한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각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버전의 춘향전이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남원 버전, 서울 버전, 평양 버전이 조금씩 달라요. 이는 춘향전이 하나의 고정된 실화가 아니라 여러 지역의 경험이 결합된 창작물이라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 평양 버전에서는 춘향이가 평양 기생으로 나와요. 서울 버전에서는 한성부 소속 기생이고요. 남원 버전만이 춘향이를 남원 기생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만약 실존 인물이라면 이런 차이가 생길 이유가 없겠죠. 이몽룡의 설정도 버전마다 달라요. 어떤 버전에서는 한성판윤의 아들이고 다른 버전에서는 남원 부사의 아들이에요. 또 다른 버전에서는 부윤의 조카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차이들은 춘향전이 고정된 실화가 아니라 유동적인 창작물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각 지역의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조금씩 각색해서 전해온 거죠. 그렇다면 춘향이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이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로워요. 완전히 동일한 인물은 없었겠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춘향이 같은 기생들이 많았어요. 양반과 기생의 사랑, 지방관의 수청 강요, 절개를 지키려는 여인의 고뇌 등은 모두 현실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 논계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의병장 최경회와 사랑했던 논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강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도 완전한 사실인지는 의문이거든요. 하지만 논개 같은 의기들이 실제로 있었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높아요. 춘향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성춘향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춘향이 같은 사연을 가진 기생들은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가 하나로 결합되면서 춘향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만들어진 거죠. 남원 지역의 증거들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춘향묘나 춘향사당 같은 것들이 조선 후기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들이 특정 인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춘향이 같은 절개 있는 여인들을 기리지 않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실존하지 않는 이상적 인물을 위해 사당을 짓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구전 설화들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춘향이를 봤다는 증언들이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성춘향이라는 특정 인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춘향이 같은 기생을 봤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춘향이는 실존과 창작의 경계에 있는 복합적 인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특정한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현실의 여러 경험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상징적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미스터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결국 춘향이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부산에서 만난 한 시민이 저에게 하신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춘향이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 내리신 결론을 궁금해 하셨던 거죠. 정말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춘향이의 실존 여부를 따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춘향이라는 인물이 실존 여부를 떠나 우리 문화와 정신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500년 동안 한국인들의 사랑과 절개, 정의에 대한 이상을 대변해온 상징적 존재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춘향이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춘향이의 실존 여부가 아니라 다른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춘향이가 우리 문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춘향이는 단순한 문학 속 인물을 넘어서 한국 여성의 이상적 모델이 되었어요. 사랑에 대한 충실함,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 등을 상징하는 인물이 된 거죠.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춘향이가 민족 정신의 상징이 되었어요. 일본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조선 여성의 모습으로 해석된 거죠. 해방 이후에도 춘향이는 여전히 사랑과 의리의 상징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춘향이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에서 춘향이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춘향이는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캐릭터가 된 거예요. 이런 문화적 영향을 생각해보면 춘향이의 실존 여부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춘향이라는 인물이 담고 있는 가치와 정신이거든요. 실제로 세계 각국에는 비슷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헬레나, 성경의 마리아, 중국의 양귀비 등. 이들의 실존 여부도 확실하지 않지만 각 문화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국의 로빈 후드도 마찬가지예요. 실존 인물인지 창작 인물인지 논란이 있지만 영국인들에게는 여전히 정의와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실존 여부보다는
그가 대변하는 가치가 더 중요한 거죠. 춘향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실존 여부와 상관없이 춘향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감동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존 여부를 따지는 것이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탐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거든요. 먼저 역사와 문학을 구분해서 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어요. 춘향이 같은 인물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거든요. 이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돼요. 또한 우리 조상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춘향전이 500년 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를 분석해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상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춘향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사랑과 절개, 그리고 정의예요. 춘향이가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모습, 권력자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상으로 여겼던 덕목들이에요. 특히 여성의 절개에 대한 강조는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적 한계도 보여줘요. 현재의 시각에서는 여성에게만 절개를 강요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가치관을 이해하면서도 현재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요. 춘향전을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춘향이 미스터리는 또한 구전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춘향전이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고 전승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구전 문화에서는 이야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해요.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각색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죠. 춘향전의 여러 이본들이 바로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현재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어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거든요. 춘향이 미스터리를 통해 우리는 이런 현대적 현상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 문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춘향이 논란을 보면서 남원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춘향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설령 춘향이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민들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가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춘향이가 역사적으로 실존하지 않았다고 해서 춘향 문화의 가치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남원의 춘향 문화는 지역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춘향제, 춘향 테마파크, 관련 관광 상품들은 모두 지역 경제와 문화에 기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가치는 춘향이의 실존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받을 만해요. 결론적으로 춘향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줘요. 단순히 실존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문학, 사실과 가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춘향이가 실존 인물이든 창작 인물이든 중요한 것은 춘향이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교훈이에요. 사랑에 대한 충실함, 정의에 대한 추구,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이런 가치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의미가 있거든요. 어쩌면 춘향이의 진짜 가치는 실존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500년 동안 우리 마음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춘향이는 우리 문화의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을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춘향이 미스터리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거나 연구 방법이 발전하면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춘향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느끼느냐는 거죠. 춘향이는 실존과 상상, 역사와 문학,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